우리는 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다. 예, 이번 그 강연의 주제는 기후 불평등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 2022년 11월에 이집트에서 열렸던 제27차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에서의 주제도 국가 간의 어떤 불평등 문제에 대한 주제가 크게 다루어졌었습니다. 사실 기후 위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원인을 제공한 대부분의 책임은 선진국가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 피해는 개도국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배출한 온실기체를 흡수하고 소실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게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부자 나라들보다는 개도국에서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가에서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이 선진국가에서 많이 배출한 온실기체를 산림에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자연을 갖다가 잘 보존한다든가 하는 일이 제대로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개도국 사람들이 느낄 때 기후위기 문제로부터 우리는 너무 불공평해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이번에 준비한 그 목차는 먼저 이제 기후위기 대응 중심과제로 기후 불평등 문제가 국제사회에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부자 나라 혹은 한 나라 내에서는 부자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해를 보는 곳은 기후위기 문제를 일으키는 데에 책임이 적은 가난한 나라,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부자들은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탄소 배출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강하구라든가 저지대라든가 이런 곳에 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로부터 피해는 부자들보다 훨씬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탈탄소 산업이 이제 다가와야 되는데, 탈탄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첨단 산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첨단 산업이 이제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동안 화석연료 그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런 산업은 도태돼 가는 혹은 상당히 위축되어 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직업을 얻고 있는 이런 그 좀 오래된 직업 이런 곳에서는 실업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서 기후위기 문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문제도 또 중요하지만 한 국가 내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불공평 문제, 이것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이런 불평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런 네 가지 꼭지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작되었죠. 거기서 한 보름간 제27차 기후위기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가 열렸는데, 이곳에서 보면 가장 중심 의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기후위기를 만들기는 선진국이 많이 만들었는데, 이런 기후위기로부터 손실을 보는 이런 나라들은 물론 선진국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선진국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인명피해, 재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개도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개도국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식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새로운 기금 신설, 개도국을 선진국가들이 돈을 각출해서 개도국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그 새로운 기금을 갖다 신설하고 해가는 문제, 그리고 기존에 녹색 기금이 있죠. 이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한 10년 정도 전에 이 기금이 만들어져서
선진국가들이 기금을 모아서 개독을 돕기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선진국들이 돈을 내는 액수는 원래 약속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지원 체계를 좀 손을 모아서 좀 제대로 기금을 모으고 그 모아진 기금이 개도국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하는 내용이 제27차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 설립을 결정한 것은 COP27 회의고요. 이것이 COP28부터 이제 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COP28부터 매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급 장관 라운드 테이블 개최에 합의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후 위기 문제가 인권의 문제인가 하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2021년 11월 달에 국가인권위 연구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중요 설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약 94%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 위기가 우리의 개인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물으니까 심각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약 80%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후위기 이슈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 80% 정도가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가장 많이 체감하느냐 물으니까 역시 기후위기 문제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문제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면 아무래도 인식을 잘하겠죠. 그래서 폭염 문제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약 40%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지고 큰 태풍이 오고 장마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패턴으로 올 때 이게 정말 기후위기구나라고 느끼는 게 25.4%라고 합니다. 대충 보면은 폭염과 비 이 두 개를 하면 약 65%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실감할 때는 주로 여름철에 너무 덥다든가 혹은 여름이라든가 가을에 어마어마한 폭우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태풍이 올 때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는가?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부자들이 만들어냈는데 그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권 위기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인지하는가라고 얘기하니까 앞에 내용을 보면 거의 뭐 8, 90%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후위기가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한 절반 정도만 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60% 정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 보수 정권이 됐던 진보 정권이 되었던 간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사실상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적은 거죠.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인수위는 없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 5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 플랜을 짠 걸 보면은 기후위기 대응 문제는 A4 반장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약속은 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은 그 다음 정권에 넘길 뿐인 것이지 자기 정권에서 뭔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런 정권은 지금까지 저도 기억이 잘 없습니다. 이런 면을 우리 국민들도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만족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의 그 인식조사를 한 것은 2011년 11월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진보
민주당 정권을 진보 정권이라 말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의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자면 거기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약 60%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이것을 우리가 흔쾌히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국민이 적은 그 수가 적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적인 문제입니다. 그 불평등 문제, 누군가는 배출하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이렇게 오는데 이 그래프 자체는 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득 분배인데요. 약 상위 10% 사람이 전체 소득의 52%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 상위 50%가 되면은 50%까지 하면은 92%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50%가 가지고 가는 돈이라고 할까요? 재산. 이거는 8%밖에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하고 실제로 소득 순위의 소득에 따른 탄소 배출량, 1인당 탄소 배출량 이걸 보면 거의 일치를 합니다. 약간 수퍼 센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은 작게 보면 상위 10%, 많이 보더라도 상위 50% 정도의 사람들이 대부분을 다 배출하고 나머지 하위 50% 사람들은 대단히 탄소 배출량이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약 75% 정도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의 약 75%는 이쪽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기후변화 협약을 맺고 거기에 전 세계 195개국이 참여를 하고 그 나라들이 매년 모여서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은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이 정도 하면은 탄소 배출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후위기 문제의 대응을 좀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런 상위 한 대여섯 개 국가들이 모여서 약속을 하고 실천하면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그 지적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하고 그다음에 EU는 EU 하나로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여러 나라를 많이 합친 거죠. 미국이 한 25%, 유럽을 다 합쳐서 한 50개국 정도 되죠. 합치면 25%, 일본이 4%, 중국이 13%. 이건 이제 누적입니다. 지금 당장의 그 배출량만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배출한 총량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산업화가 빨랐던 미국하고 유럽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25%, 29%면 한 54% 가까이 되고 일본까지 합치면 약 60% 정도가 이런 3개 권역에서 이산화탄소를 다 배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은 그 195개국이 기후변화 당사국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런 나라들이 5년마다 자기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이런 계획서를 내야 되고 그걸 검증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탄소 온실가스 배출의 약 80%는 G20 국가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 세계 국가 하면은 거의 한 30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사실제로는 이 지구 온난화 기후위기를 다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기후재해를 실제로 받는 것은 저소득 국가에서 다 나옵니다. 소득 상위 10%는 어마어마한 그 탄소를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EU 평균 수준 하면은 한 1인당 6톤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상위 10%가 EU 평균 수준으로만 줄이면
현재 우리가 지구상에서 배출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이 감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량을 갖다가 거의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후위 대응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G20 국가 같은 잘 사는 나라들 혹은 소득이 많은 소득 상위 10% 이런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책임에 걸맞는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그 탄소를 줄이는 데 있어 가지고 행동도 앞서야만이 기후위기 대응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기후위기 피해 격차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이 조사를 한 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런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여름철에 폭염이 왔을 때 일상 공간에서 더워서 참 참기가 어렵다라는 데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한 사람이 그 소득에 관계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지금 한 35% 정도가 참 견디기 어렵다, 너무 덥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소득이 낮은 하위 20% 사람들은 약 절반 정도가 이것보다 훨씬 높죠. 이쪽 사람들은 일상공활에서 더위를 견디기 훨씬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면 공간 온도 견디기 이건 이제 야간 열대야가 되겠죠. 여름철에 야간에 고온에 대해 가지고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일반 집단은 44%, 저소득층은 약 53%, 약 10%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밤에 더워서 잠을 자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집단도 야간 열대야에 대해서 이게 낮에 고온보다는 야간 고온이 참 견디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 집에 돈이 있어가지고 에어컨이 있는 사람이 야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면 그러면 덥지 않고 괜찮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에어컨이 돌아갈 때 나오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라든가 그 다음 에어컨을 밤새 틀어놓고 나면은 그 냉방병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다소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낮 시간보다는 야간에 그 열대야는 참 견디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장소, 자기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더위 쉼터 이런 공간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반 집단에서 약 30%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소득층에서는 이보다 10% 정도 높은 40% 정도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있느냐 이런 얘기, 에어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 집단은 조사해만 2.5%인데 소득 하위 20%를 대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에어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14% 정도 나오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에 있어서 일반 계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기로 타서 에어컨 사용이 주저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집단은 한 45%,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 69%, 그러니까 싹 3분의 2 정도가 전기료가 비싸서 에어컨 틀기가 좀 겁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이제 가스값도 오르고 전기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이 조사를 다시 한다면 금년 여름에는 일반 집단에서도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 틀기가 무섭다는 그 비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소득에 따라 가지고 온열 질환자, 열사병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이 걸린다 할까요? 피해를 보는가? 이런 얘기인데, 이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을 비해보면 이건 소득 상위 20%, 이거는 소득 하위 20%인데요. 그 차이가, 온열 질환자 발생 비율이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도 고소득층, 해석으로 되어 있는 게 고소득층이고,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에 온열 질환자 피해에 있어서도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기후위기 문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인데, 분배적 기후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폭염이라든가 폭우에 대해서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비용을 누가 많이 내야 되는가 하는 건데, 그것이 부자들이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기후 난민입니다. 1년에 약 30만 명 정도의 그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보면은 2050년이 되면은 약 10억 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에서 살 수 없고 어디론가 떠나야 된다는 이 보고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1년에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후 난민으로서 자신의 그 삶터를 포기하고 떠돌이 생활에 나서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문제, 이것도 기후위기 대응에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기후위기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정말 큰 피해는 이런 청소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을 배려한 기후위기 대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지만, 그 비용은 이런 우리가 문제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 다음 세대, 후속 세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배려하기 위해서 재원도 내고 우리 행동도 좀 우리가 욕심도 좀 줄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